부동산 조세 정책입니다. 자,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어에 관한 먼저 설명부터요. 전가라는 말이 있어요. 전가는 말 그대로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착은 전가를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이게 귀착이고요. 전가의 이야기를 해보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현상, 이게 전가입니다. 와닿지 않죠? 좀 더 이제 편하게 말해봅시다.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자가 세금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비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줄였더니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을 올림에 따라서 세금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공급자가 세금의 일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는, 이게 뭐다? 전가입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 떠넘기는 전가만을 공부합니다만,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전가 말고도 수요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에게 떠넘기는 전가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건 훨씬 더 헷갈리겠죠. 다행스럽게 우리 시험에서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떠넘기는 수요자 전가만 공부하니까 앞으로 전가는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세금을 뭐로 받아들인다고요? 반드시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안 됩니다. 비용으로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공급을 줄입니다. 공급을 줄이니까 그로 인해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이나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은 그 올라간 만큼을 수요자인 임차인에게 떠넘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세금의 일부를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귀착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귀착이란 조세가 부동산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부과됐다고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실제로 조세를 전가를 통해서 일부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떠넘기지 못한 나머지는 공급자가 부담하니까 실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귀착이라고 합니다. 수요자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공급자가 얼마만큼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귀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가지고 재산세 부과 효과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가정할 때 임대주택 시장이라고 해보죠.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여기서 정해졌을 때 여기가 임대료고 여기가 수량이고, 따라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임대료와 수량이 정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누구한테 부과하냐면 집주인에게 부과하죠.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집주인은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임대인은 재산세를 뭐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비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항상 잊지 마셔야 돼. 그래서 세금은 공급자에게 비용인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네. 세금을 비용으로 이해 못하는 분들은 항상 세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금은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면 그 세금이 부과된 크기만큼 공급을 줄이는 거지. 공급이 줄어드니까 공급 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면서 교차점 자체가 E1으로 바뀌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수량이 주는 거예요. 세금이 부과되는 크기만큼. 여러분이 잊지 마실 것은 세금이 부과되면 여기서 100원만큼의 세금이면 여기도 100원만큼 올라가고 100원만큼이니까 여기도 100원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세금은 공급 곡선을 평행으로 이동시켜요. 평행으로 이동시키는데 원래 이렇게 이동하는 건 공급 곡선 좌측 이동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었죠. 좌측 이동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좌상향 이동 그렇게 해보자고요. 좌상향 이동. 왼쪽 위로 이동하는 거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인데 세금이 부과되면 좌측 이동인데 좌상향 이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은 공급자에게 비용이므로 공급거품을 좌상향으로 이동시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임대료가 올랐지. 그러면 임차인은 원래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는 R0를 내야 되는데 이제 R1을 내야죠. 그러면 그만큼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킨 거죠. 저 조세의 전가란 결국 임차인의 부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올랐고 물량이 이만큼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각형 면적이 임차인이 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따로 고지서가 임차인에 가면 임차인이 따로 저거 받아서 세무서 가도 되느냐? 아니에요. 임차인은 그게 세금인지도 몰라. 그냥 임대인이 원래 받은 거고 원래 받은 것을 그냥 내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만큼은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라 시켰다면 전가라 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기 전에 이제 공급거품이 좌상향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세금 때문에. 이 거래량이 주는 것은 예를 들어 처음에 적정량이 10개인데 세금 때문에 8개로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시장에서 적정량이 10개인데 8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부족해지는 거죠. 이 부족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원배분 왜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원배분이 뭐예요? 10개가 필요한 것에 10개가 가는 게 자원배분이에요. 그럼 10개가 필요한 것이 10개만큼이 가는 것이 보내지는 것이 자원배분이고 시장이 그 기능을 잘하는 건데 세금은 그 기능을 왜곡한다고. 그래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해요. 세금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임대인한테 임대인아 내가 너한테 때 부과할 거야 일단. 너는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떠넘겨. 임차인 죽어버리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전혀 그런 뜻 아니야. 정부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전혀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세금의 일부가 임차인에게 떠넘겨지는 전가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요. 거래량이 시장에서의 임대주택의 거래량이 많아지길 바라는데 오히려 줄어드는 또 부작용이 발생해요. 그러면 여러분 임대주택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전월세 같은 경우 임차인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전월세 구하기가 쉽기를 정부는 바란다고 말하면서 세금을 세게 부과하잖아요. 누구한테 부과했어요? 네, 임대인에게 부과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저 원리를 통해서 임차인이 저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 이번 기회에 세금 세게 맞아서 한번 고생해봐라. 나는 집도 없고 좋다. 아니고 그 세금의 일부가 나한테 전가된다니까. 시장 원리를 통해서. 절대로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번에 뭐 세금은 몇 %만 해당되니까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다. 그거는 그냥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관계없는 게 아니라 다 관계가 있어. 이렇게. 관계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 이만큼 떠넘겼어요? 못 떠넘긴 거 볼까요? 나머지 못 떠넘겼죠. 그럼 못 떠넘긴 건 이만큼이지. 누가 부담해야 돼?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그래서 임차인도 세금을 부담하고 임대인도 부담하는 거지.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는데? 임대인이 내. 임차인은 자기가 세금을 부담하는지도 몰라. 그냥 임대료 올려받았대. 올려준 거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진도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그건 올려받아서 떠넘겼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수입에서 내야 돼. 그러면 이만큼 노란색, 파란색 더해서 이만큼을 임대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나쁘잖아 임대인이지만 그렇게 부과된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부담하게 되고 떠넘기지 못한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전가라는 말의 뜻을 봤고요. 그다음 누가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규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 말 때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임대료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게. 근데 100원의 세금이 부과된 거야. 그 바람에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임대료가 1,060원이 됐다고 가정하잔 말이에요. 1,060원을 올려받은 거지. 그러면 얼마만큼을 한 단위당 얼마만큼을 떠넘긴 거냐면 60원만큼 떠넘겼네. 100원 중에 60원은 떠넘긴 거예요. 그럼 못 떠넘긴 게 얼마예요? 40원 못 떠넘긴 거지. 그러면 1,000원에서 40원을 뺀 여기가 960원이라 하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임의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R2 960원이 나왔네. 40원만큼은 임대인이 부담해야지. 그럼 지금 이 그림에 의하면 이 내용에 의하면 세금 중에서 오히려 임차인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됐네. 그러니까 탄력성에 따라서 임대인이 더 많이 낼지 임차인이 더 많이 낼지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그럼 탄력성에 따라서 누가 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재산세 부과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임대주택 시장입니다.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대요. 그럼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공급은 줄겠지. 그렇죠?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임대인은 세금을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기쁨으로?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했잖아. 그럼 공급이 줄겠죠. 비용이면 비용의 증가는 공급이 주는 거 맞죠? 네. 여기서 막혀요? 안 막히죠? 근데 반응이 왜 그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이 주는 거 맞죠? 네, 그래요. 공급이 줄고 공급이 주면 공급곡분이 좌측 이동인데 이번엔 좌상향 이동 한번 해보자 그랬죠? 좌측 이동이 좌상향 이동이니까 공급곡분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임대료는 올라갈 거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건 누구한테 떠넘긴 거고? 임차인에게 떠넘기고 따라서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 임차인의 부담, 말하자면 조세 전가액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거래량이 주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자원 배분의 왜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말이 시험에 나오는 말이니까 자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그런 거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요.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말 뜻의 의미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또 더 나가봐요. 제가 수요의 탄력성과 조세 귀착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하나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 두 개를 놓고 수요자의 조세 부담 정도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를 나타내보자 말이에요. 자, 공급곡분은 똑같이 왼쪽에는 탄력적인 경우를 제가 그릴 텐데 공급곡분의 기울어진 정도인 탄력성은 똑같고 하나는 수요곡분이 가파르고 비탄력적, 하나는 수요곡분이 완만한 탄력적인 경우를 설명할 건데요. 먼저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임대인은 재산세를 뭐로 받아들인다? 비용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가 준다? 공급이 준다. 공급이 준단 말은 공급곡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다? 좌측 이동 또는 좌상향 이동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교차점이 여기에서 이렇게 2원으로 바뀌면서 그전보다 임대료는 올라가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만큼은 누구의 부담이다? 임차인의 부담이다. 그러면 올라가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누가 부담해야 된다? 네,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 R2. 따라서 이것은 임대인의 부담이 된다.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임차인의 부담 쪽이 지금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커요. 커. 이번에는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저것에 비해서 공급곡분의 기울기는 똑같은데 수요곡분이 완만합니다. 탄력적입니다. 공급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공급곡분은 좌상향으로 이동합니다. 공급곡분이 좌상향으로 이동하면서 교차점이 여기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바뀌면서 그전보다도 임대료가 올라갔죠. 올라간 부분 이만큼은 누구의 부담이라고요? 임차인의 부담이고 올려받지 못한 이 부분은 누구의 부담이라고요? 임대인의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와 공급자로 한번 해보십시오.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이 커요? 공급자 부담이 커요? 수요자 부담이 크다.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은 커요? 작아요? 작다. 공급자 부담에 비해서 수요자 부담은 작다. 그러니까 이렇군요. 수요가 비탄력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크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다.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이 크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인 임차인의 부담은 작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아도 수요량이 조금밖에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임차인이 민감해요, 둔감해요? 둔감하다는 뜻이야. 이 둔감하다는 뜻은 많이 올려받아도 이 사람이 줄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응이 그 사람 마음이 민감하냐 둔감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반응이 민감하냐 둔감하냐를 말해요. 민감하려면 대안이 많아야 돼. 대안이 없으면 둔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아도 얘는 못 줄여. 그러니까 많이 떠넘겨. 그러니까 임차인의 부담이 커요. 그래서 비탄력적인 쪽에 부담이 큰 거예요. 원래 둔감한 놈이 뒤집어 쓰게 돼 있거든. 근데 민감하면 임대료 조금 올렸는데도 많이 줄일 수 있어. 그럼 이건 많이 올려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올려받으면 많이 주니까 조금밖에 못 올려받았네. 그러니까 민감한 탄력적일 때는 임차인의 부담이 작은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정리하면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그럼 또다시 자,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탄력적일다. 탄력성은 크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자 부담은 크고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은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란 말은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다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은 수요 탄력성이 클수록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이란 말은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그럼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비례 반비례.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 때까지. 탄력성이 클수록 부담은 작아지고 이게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래요. 그럼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비례예요. 수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일수록 작을수록 수요자 부담은 커진다. 따라서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다. 탄력성 큰 쪽이 부담은 작고 탄력성 작은 쪽이 부담은 크다. 지금은 그 원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초과정에서 공급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만 봐.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딱 한 가지예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예요. 탄력성 큰 쪽은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따라서 부담은 작아요. 탄력성 작을수록 가격 변화에 대해 둔감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거예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예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현실 얘기를 좀 합시다. 우리 현실의 임차인들은 아까 제가 임대료 규제나 이런 것 얘기했잖아. 임대료 규제 상황이고 또 임대료를 보존하는 정책도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임대료 보조 정책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주택 바우처 정책 같은 경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못하고 있고 서울시만 일부 하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공공주택 정책도 많이 살지 못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클까 작을까?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에서 임대 여기 구하는데 집주인하고 사이가 좀 그래. 에이씨, 나 여기 안 살아. 내 집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내가 갈 데가 많아. 이럴까? 아니면 되게 구하기가 힘들까? 구하기 힘들어. 그 말은 선택의 폭이 크다는 뜻, 작다는 뜻.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임차인들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우리 현실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수요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경우가 더 일반적이에요. 탄력적인 경우가 더.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비탄력적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집주인 임대인한테 정부가 이번 기회에 재산세를 세게 부과하기로 했대. 아, 임대인 그 새끼 그거 잘 됐다. 이번에 한번 죽어봐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한테 전가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내가 더 많이 부담한 거야. 이렇다니까? 정가를 통해서 서로 탄력적이어도 어떤 생각이 들어? 왜 내가 부담해야 되냐는 거야. 임대인의 재산세를. 그게 얼마가 됐든. 그게 시장 메커니즘이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야. 임대인 따로, 임차인 따로가 아니라니까.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따로 아니야. 시장을 통해서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이번에 세금은 몇 %만 관련이 있고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하는 얘기겠지. 립 서비스 있잖아요. 립 서비스. 국민들 화이팅 힘내시라고. 시장은 영향을 다 받아. 시장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정책이 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 탄력성과 조세 규착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유추할 수 있겠지. 공급의 탄력성과 조세 규착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론 강좌 가면 공급의 탄력성과 관계도 똑같이 하거든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와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 자,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은 클까 작을까? 한 장에 내내 지금 뭐 있어 지금? 탄력성하고 조세 부담하고 반대라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 부담은 크다.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 부담은 작다. 그 원리가 적용된다니까. 그래서 많이 반복해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한 번에 다 잡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 번 들으면 진짜 다 기억하고 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정말 드물어.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하고 또 보고 조금 하고 또 보고 막 그래야 돼요. 아셨죠? 다시 수요가 비탄력이면 누구 부담이 크다고?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 부담 크고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 부담 작고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 부담 크고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자 부담 작고 탄력성과 조세 부담 반대.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자 부담 크고 공급이 탄력이면 수요가 탄력이면 수요자 부담 작고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자 부담이 크고 공급이 탄력이면 공급자 부담은 작고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예요. 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작아요. 비탄력적인 쪽의 부담은 커요. 탄력성은 세금 부과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걸 비용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건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과한다. 세금을 주택 소비자에게 부과한다. 그런 건 안 다룬다고 지금. 우리는 주로 어떤 걸 배울 거냐면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걸 배울 거라고요.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이런 말은 나와. 취득세 이런 말은 나오긴 해. 그건 취득세는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건 맞아. 취득세를 세게 부과하면 수요가 준다. 그런 건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세금 분석을 할 때는 집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따라서 주택의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주택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는 주택을 팔 때 부과하는 세금이 뭐죠? 양도소득세 부과. 그럼 양도소득세 역시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는 집 주인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집 팔 때.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이 잘 알면 세금의 논리가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엉성하게 공부하시면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런다고. 이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 반대 그거 말하고 싶은 거라고요. 알뜰히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자, 첫 번째 부동산의 입지 선정과 입지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의 고치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된다. 맞죠? 그래서 최소의 고치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중심지는 유지되고 배후지가 성립합니다. 두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입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는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적음에는 반비례한다. 맞아요? 세 번째, 공간 마찰 계수. 허프의 이론에서 허프의 확률적 상권 모형에서 공간 마찰 계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공간 마찰 계수는 혹은 거리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커지게 된다. 맞죠? 교통 조건이 좋아지면 작아지게 되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공간 마찰 계수 값을 얼마나 줬다? 2로 주어서 출제가 됐다. 앞으로도 2로 줄 가능성이 많아요. 네 번째,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고려해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아 공장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는 이론으로 배버에 의하면
수송비 또는 운송비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배번은 수송비가 최소인 곳, 노동비가 최소인 곳, 집적이익은 최대인 곳.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송비다. 다섯 번째, 배번은 원료를 보편 원료와 국지 원료로 구분하여 원료 지수를 도출했는데, 원료 지수란 제품 중량에 대한 국지 원료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그러므로 뭐 분의 뭐?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이 되겠죠. 6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경우는 뭐가 무겁다는 뜻? 네, 국지 원료가 무겁다는 뜻. 따라서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됩니다.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는 과정에서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뭐가 무겁다는 뜻? 원료가 무겁다는 뜻. 따라서 시멘트나 재련 같은 경우도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되고, 원료의 수송비가 제품의 수송비보다 큰 산업도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되고,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원료 지향형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 입지 맞아요. 7번에 수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같이 모여 있으면 기술이나 정보나 시설이나 원료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모여 있으면 유리한 산업을 집적 지향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레슈의 이론은 최대 수요 이론이고 배부의 이론은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레슈는 최대 수요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윤 극대화를 꾀하기 위해 공장의 입지는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시장이 넓은 곳, 거기서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이게 레슈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해 살펴보면, 부동산 정책의 기능 중 정치적 기능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며, 경제적 기능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목표 달성은 주거복지 증진 같은 것들은 사회적 목표 달성이고,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시장 실패 수정을 위한 경제적 기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의 존재나 공공재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 경제적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시장의 실패란 시장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시장의 실패 원인은 불안정 경쟁, 독과점 기업의 존재는, 독과점 기업은 가격을 의무대로 조정함에 따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정함에 따라서 대개는 가격을 올립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럼 독과점 기업의 경우는 대체로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 시장의 양은 필요한 양만큼 공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 경쟁인 독과점 기업은 가격을 불공정하게, 시장 원리가 아닌 불공정하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 정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 실패하게 되고, 외부 효과의 존재는 하나는 정외부 효과는 과소생산, 부유외부 효과는 과다생산함에 따라서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공공재의 존재는, 공공재는 언제나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과소생산됩니다. 민간 기업들은 공공재를 과소생산하기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고, 정부의 불안정 및 비대칭성은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서 유리하게 되고 따라서 시장을 패배시키게 되는데, 그럴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원인 기초과정에서 4개를 알아두십시오. 불안전 경쟁의 존재, 외부 효과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정부의 불안전 및 비대칭성, 이렇게 알아두시고, 네 번째,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상태를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억할 건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것, 의도하지 않으니라는 것,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5번의 정해 외부 효과의 경우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큽니다. 정해 외부 효과의 경우는 개인이 돈 들여서 어떤 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개인의 비용이 사회 전체 비용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 적정량보다 적어서 과소생산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의 외부 효과는 개인의 비용은 1,000원이지만 그 비용에 공회제거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보다 더 크게 됩니다. 즉 사적 비용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 말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과다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과다 생산으로 인해 시장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 알아두십시오. 6번의 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국토 이용 질서의 확립과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며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잘 기억하시고 7번째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단기적으로 부의 외부 효과 제거로 인해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여 주택의 가치는 상승하고 기존의 투자자는 초과이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한 초과이윤의 문제는 위치적 이점이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된 사후적 독점이 아닌 반영되지 않는 사전적 독점에서 야기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런 거 혼동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보세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그 말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말들을 혼동하는 분이 되게 많아.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나올 때 그런 말들을 자주 혼동하는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택정책으로 건너갑니다. 주택정책에서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최고가격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가격제에 해당된다. 이거 직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습니까? 간접적 개입이라고 그랬습니까? 직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나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은 법에 의한 규제 정책으로 직접적 개입에 해당된다. 두 번째, 정부에서 규제 임대료를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아래쪽에다 규제한다면 초과 수요가 나타나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므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맞죠? 균형 임대료보다 아래쪽에 규제하게 되면 수요가 공급보다 커서 초과 수요 때문에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한다. 그러나 이런 측면이 항상 조건에 붙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위쪽에 부과하냐 아래쪽에 부과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하로 규제한다니까 아래쪽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시장균형 임대료 이상 위쪽에다 부과한다. 그러면 정책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 임대료를 균형 임대료 이상 또는 위쪽에 부과한다면 아무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4번의 균형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이 말을 혼동하지 마세요.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높다는 말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위쪽에다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 2번, 3번, 4번 잘 체킹해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2번과 3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아래쪽에 부과하는 거고 4번은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위쪽에다 부과하는 겁니다. 초과 공급이 아니라는 것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5번의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고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요. 직접적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입니까? 간접적 개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이나 부동산 조세 정책은 다 간접적 개입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 자, 그다음에 6번째, 임대료 보조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증가시킨다. 임대료 보조했어요. 그럼 보조금 받았으니까 수요가 늘어요. 수요가 드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공급이 증가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비가 늘면 효용도 증가해요. 다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요도 증가시키고 공급도 증가시킨다. 그리고 효용도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임대료도 올라가게 된다. 네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에서 사적 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 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값싸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해당됩니다. 정리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뭐에 해당된다고요? 직접적 개입.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공부한 임대주택 정책 3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정책 중에서 직접적 개입은 어떤 거죠?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 개입이고, 그럼 간접적 개입은 뭐가 있죠? 네, 임대료 보조 정책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다음 부동산 조세 정책으로 건너간다.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 조세의 전가라는 말이 있는데 전가란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각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이전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전가는 공급자인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세금의 일부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현상. 그런 걸 우리는 전가라고 공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조세의 귀착이란 정부에 의해서 조세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을 때 실제 세금은 부과는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부과됐지만 실제 세금은 일부는 임차인이 일부는 임대인이 따라서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를 귀착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 2번 알아두시고 세 번째, 정부가 임대주택 시장에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인은 재산세를 뭐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비용의 증가로 받아들이니까 공급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니까 공급은 좌측 좌상향 이동을 통해서 임대료는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어지죠. 근데 이와 같은 재산세 같은 부과하는 정부의 조세 정책은 시장의 간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직접적 개입이 두 개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 개입입니다. 임대료 보조와 부동산 조세 정책은 간접적 개입입니다. 네 번째,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그 증가된 세금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다섯 번째,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탄력적이래. 그럼 탄력적일수록 더 수요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니까. 그리고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응용해 봅시다.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누구의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의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부담은 커진다라고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론 강의 때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원리만을 두 개 동시에 하면 헷갈리니까 하나의 원리만을 먼저 보는 거예요.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어떻다고요? 반대다. 탄력성과 조세 부담은 반대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건 부동산 조세까지 그렇게 다루어서 내용을 마무리한 겁니다. 뭐 항목을 좀 더 시간 더 나갈 수도 있긴 한데 그까지를 일부러 해놨어요. 어중충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부동산 투자론 부분인데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부동산 투자론은 부동산학과에서 공부할 때 고학년 때 공부합니다. 그리고 부동산학개론 전체 7개 파트 가운데 난도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적게 나왔을 때 6문제, 많이 나오면 8문제가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꼭 기초적인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남은 시간에 일부를 땡겨서 조금 할까 그랬었는데 일부러 안 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딱 하고요. 이 부동산 투자론은 다음 시간에 딱 들어가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작하여 투자론에 역시 또 다시 기본적인 내용을 잡아가도록 할 테니까요. 절대로 빠지지 마시고 꼭 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뤘던 내용도 꽤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강좌 올라오는 대로 다시 여러분 꼭 반복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